안녕하세요. 강남대학교에서 한국사회 재조명을 가르치고 있는 조창현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개항과 쇄국 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약간 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 사상이 19세기 후반에 중반부터 19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예언 사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은 지배층의 수탈과 잦은 재난 및 질병 속에서 농민들은 새로운 세상을 염원했기 때문이에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뭐 옛날에 60년대에 그런 어, 어, 그 표를 가지고 선거에서 자유당을 이긴 적도 있었죠. 그런 것처럼 그러한 정서가 이 시기 백성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언 사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말세의 도래나 왕조의 교체를 예언하는 비기 혹은 도참 등의 예언 사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아울러서 새로운 세상을 열 미륵 신앙이 유행하기도 합니다. 이 대표적인 예언서로는 정감록을 들 수가 있는데요.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진인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죠. 이러한 예언 사상은 사실상 19세기 사회 변혁 운동의 이념적 기반이 됩니다. 아울러서 서학이 전파되기 시작하죠. 이 서학은요, 17세기 베이징을 왕래한 사신들에 의해 서양 문물의 하나로 소개되었고 학문의 형태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신앙으로 수용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후반이었고요. 현실 세계를 꿈꾸던 남인 계열의 일부 실학자, 즉 이벽, 이승훈, 정약종 등 이런 사람들이 종교 신앙으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 서학의 교세 확장은 모든 인간은 천주 앞에 평등하다는 사상과 내세의 영생을 약속하는 교리가 일부 백성들에게 공감을 얻었기 때문이겠죠. 현실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며 점차 민간으로 확산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서학에 대한 박해는 사실상 천주교가 제사를 거부하고 조상의 신주를 불태우는 등 유교 질서를 부정했기 때문에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뭐 지금 천주교에서는 제사를 지내고 있지만 초기 천주교 신자들은 제사를 거부했다고 해요. 여러 차례 박해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유박해인데요. 1801년 순조 원년에 발생한 박해입니다. 아울러서 이 황사영 백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은 교황에게 이 황사영이 서신을 보낸 것이죠. 천주교가 서양의 침략과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킨 계기가 되면서 이 박해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제로 황사영 백서에는 이 프랑스를 중심으로 서구 열강들이 교황과 연계해서 이 조선을
쳐들어와서 이제 천주교를 백성들에게 널리 전파시키자, 뭐 이런 얘기들이 들어 있다고 하더군요. 자, 동학의 발생을 아울러 살펴보도록 하죠. 지배층의 수탈이 심화되고 서양 세력의 침략적 접근으로 위기의식이 고조되게 됩니다. 경주의 몰락 양반이었던 최재우가 1860년에 창시했죠. 기본 사상은 인내천, 즉 인간의 존엄과 평등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서 고국 안민, 즉 서양과 일본 세력의 침략을 배척하는 운동을 전개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후천 개벽이 있는데요. 이것은 농민들의 사회변혁 운동에 혁명적 기운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상에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이죠. 자, 확산과 탄압을 보도록 하죠. 동학의 교리는요, 농민층의 폭넓은 공감을 얻어 교세가 급속히 확산되게 됩니다. 조선 조정은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들을 속인다는 죄로 최재우를 처형하게 되죠. 동학과 서학을 놓고 보면 사실상 동학이 더 백성들에게 많은 어필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천주교라는 것은 서양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에게 그다지 어필을 하지 못했고 사실상 동학이 이 시대에 새로운 종교로서는 상당히 이 백성들에 대한 백성들의 친화감을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잠시 옆으로 새서 조선시대 문예의 발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조선시대 후기로 서면 이제 양반 문화에서 서민 문화로 바뀌게 됩니다. 그 과정을 한번 보실까요? 초기인 15세기에는 다양한 양반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아울러서 건국 세력, 그 조선 건국 개창을 했던 혁명파들, 성리학자들은 이 성리학 이외의 학문과 사상의 포용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상 나라를 개창하고 또 나라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갖다 쓸 마음의 준비가 돼 있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이제 사림이 집권한 16세기에 들어서게 되면 선비적인 취향과 가치관이 반영된 양반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이 사림이 중앙정계에 본격 진출하게 되죠. 그러다가 조선 후기가 되면 서민들이 새로운 문화의 향유 주체로 성장하게 됩니다. 사실상 서민의 경제력이 향상되고 서당 교육이 확대된 결과 사람들이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서민이 작품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작품이 현실 세계를 배경으로 창작되기도 했죠. 인간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강해지고요. 양반의 위선을 비판하거나 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풍자하는 내용도 풍부해집니다.
한글 소설이나 사설 시조, 판소리와 탈춤, 민화 등 조선 후기에 서민의 경제력이 향상되고 문맹률이 낮아지면서 여러 창작 활동과 문화 소비의 주체로서 이 백성들의 역할이 강화된 것이죠. 사실상 민중의 의식 수준을 높이고 현실 사회의 모순에 대한 비판 의식을 확산시키게 됩니다. 어, 사실은 이 한글 소설을 요새처럼 사서 읽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를 또 재밌게 이야기로 풀어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뭐 그냥 한 그 소설을 읽어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부분의 백성들은 사실상 한글도 못 읽었으니까요. 그런 직업도 이 당시에 있었다는 것은 좀 흥미롭죠. 자, 문학 활동과 공연 문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조선 초기 15세기는 새 왕조의 탄생과 민족의 자주의식을 드러낸 악장과 한문학이 주류를 이룹니다. 대부분 한문으로 이루어진 것들이죠. 물론 한글로 된 용비어 청가와 이 동문선 등이 있죠. 특히 이 동문선은 우리나라의 역대 시문 중 뛰어난 것을 편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던 것이 16세기가 되면 역시 사림이 집권하면서 시조와 가사 문학이 유행하게 됩니다. 뭐 대표적인 시조나 가사 문학을 만들었던 분들은 윤선도, 황진이, 정철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던 것이 후기가 되면 한글 소설과 사설 시조 등이 유행하게 되죠. 한글 소설은 사실상 홍길동전과 충현전이 대표적이고요. 현실의 부조리를 비판하고 평등의식을 고취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설 시조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서민들이 현실에서 느끼는 소박한 감정을 묘사하거나 익살스럽게 풍자한 작품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 초기 15세기에서 16세기까지의 작품들의 특징은 형식에 얽매인다는 건데 이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로 혹은 글로 풀어내는 작품들이 유행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이 중인과 서민층의 시사 활동이 있어요. 이거는 쉽게 말을 하면 시 동호회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호회에 모여서 자신이 직접 지은 시도 발표를 하고 다른 동호회 친구들이 만든 시도 감상을 하면서 서로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정보도 교류를 하는 그런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판소리와 탈춤 등의 공연 문화가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서민들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해주는 측면이 있었죠. 여기서 공연 문화라 그러니까 그냥 뭐 연극처럼 무대가 있고 뭐 형식이 있는 걸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장터에서 장시에서 판을 펼치고 그 판 위에서 소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판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한문 소설은요, 박지원은 허생전, 양반전 등을 지어 양반 사회의 허구성을 지적하기도 하죠. 이 자기공예의 발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기 조선이 건국할 무렵에 이 고려 말부터 유행하던 분청사기가 계속 제작되었죠. 아주 소박한 문의와 자유로운 양식이 특징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사실상 외구의 침입, 고려 말에 외구의 침입이 계속됐었죠. 그런 외국의 침입에 의해서 강진에 있던 관유가 폐쇄되게 돼요. 그러면서 관유에서 일했던 도공들이 각 지역으로 분산되어 이제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개척해야지 됐죠. 그러면서 이제 분청사기가 자유로운 양식으로 변화를 겪게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16세기에는 선비의 취향에 잘 어울리는 백자가 유행하게 됩니다. 백자가 계속 유행하는 가운데 푸른색으로 그림을 그려 넣는 청아백자가 특히 조선 후기에 많이 생산되게 됩니다. 청아는 한국적 정치를 표현한 것이라고 흔히들 얘기할 정도로 이 푸른색으로 그림을 그려 넣은 이 청아백자는 여러분들이 아마 도서관이래요. 박물관에 가시면 제법 많이 볼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초기 건축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세기에는요, 역시 건국이 된 무렵이기 때문에 궁궐과 관아, 성곽과 학교 건축 중심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고 사실 불교 건축물도 제법 눈에 띕니다. 물론 이 불교는 숭유 억불 정책에 의해서 많은 탄압을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조선 왕실을 중심으로 불교를 믿는 왕실 사람들이 제법 됐기 때문에 사실상 불교가 탄압만 받았던 것은 아니죠. 대표적인 불교 건축물로는 해인사 장경판전과 서울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있습니다. 이 해인사 장경판전은 팔만대장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그리고 팔만대장경을 지금까지 보존할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원천은 이 해인사 장경판전에 보존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제가 중간 대체 리포트로 조선과학실록을 좀 읽어보고 나름대로 한 5가지 테마를 가지고 써보라고 했었는데, 거기에 제일 마지막이 사실 이 해인사 장경판전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제일 흥미롭게 읽었던 대목이어서 기억이 많이 남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책 마지막 챕터를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의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지금도 남아있죠. 이 16세기가 되면요, 사림의 학문적 정치적 근거지인 서원이 많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서원은요, 사찰의 가람 배치 양식과 주택 양식이 사실상 실용적으로 결합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사찰의 가람 배치 양식과 이 주택 양식이 사실상 플러스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모습이 이 가람 배치나 주택 양식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선비의 취향에 잘 어울리는 백자가 유행하게 됩니다. 17세기에는요, 양반 지주와 부유한 상인의 지원으로 제법 규모가 큰 사원 건축물이 세워지게 되죠. 대표적인 것이 구례 화엄사의 각황전이라든지 보은 법주사의 팔상전 등이 이 시기에 만들어진 대표 불교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18세기에는 정조가 당시 문화적 역량을 결집해 세웠던 수원 화성이 건립되기도 하죠. 회화의 발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초기 조선이 건국할 무렵인 15세기에는 도교나 노장 사상의 분위기가 반영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이 물론 성지디 학자들이긴 했지만 이 조선을 건국했던 급진 사대부들은 사실상 조선 개창에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유용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져다 쓰려고 했죠. 강의안에 고사 관수도라든지 안견의 목류도원도가 대표적입니다. 이 16세기가 되면요, 선비의 지조를 상징하는 사군자를 그린 문인화가 유행하게 됩니다. 이정의 묵죽도가 대표적이죠. 후기로 가면요, 한국적 고유색을 표현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진경산수화는요, 정선이 우리나라의 자연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개척한 독자적 화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대표적인 것이 정선의 인왕제색도라든지 금강전도가 대표적입니다. 이 풍속화가 이 조선 후기에 유행하게 되는데 이 김홍도와 신윤복이 유명한데요. 사실 이 풍속화라는 것은 사실상 이 시기에 임금들이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진 못하죠.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혹시 고생을 하고 있는지 어떤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도하원에 있는 그 그림 그리는 분들한테 이제 부탁을 하죠.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니까 그림 좀 그려와봐.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려주죠. 어떤 사람, 어떤 김홍도 같은 경우에는 생활 중심으로 뭘 어떻게 먹고 사는지 그런 부분을 사실적으로 그려주고요. 신윤복은 문화생활을 중심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서 정조나 영조 임금한테 보여주는 것이죠. 백성들이 옷을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고요. 이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놀 때는 이렇게 놀아요 라고 보고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러한 경향, 임금이 백성들의 삶이 어떤지가 궁금해서 그림을 그리게 하는 이러한 풍속화 계열은 사실 서구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 그 얘기를 여기서 구체적으로 하긴 좀 그렇고요. 여하튼 궁궐에 갇혀 있는 국왕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자기가 지금 선정을 베풀고 있는지 아주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풍속화가 유행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민화도 유행하게 되죠. 이름 없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 이 돈을 주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이 민화가 유행하게 됩니다. 사실상 예술성을 추구한다기보다는 건강과 장수 등 이 소박한 소망과 기원을 표현한 작품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상 당시에는 뭐 백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장수하기를 바라고, 장수를 하는데 골골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림을 부적처럼 가지고 생활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제국주의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문화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이제부터는 좀 가슴 아픈 얘기들을 해야지 돼서 좀 그러네요. 먼저 제국주의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19세기가 되면요, 제가 이 제국주의부터 개항과 쇄국 사이를 사실상 독점 자본주의 얘기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이 시기부터 사실상 그 세계사라는 개념이 어울리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한국사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어느 도단이죠.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어, 상대를 알아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하니까 이게 무슨 서양사도 아니고 왜 갑자기 이걸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지만 세국과 개항 이 둘 간의 갈등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서양 열강은요, 이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가 급성장하면서 19세기 후반 막대한 자본을 축적한 대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독점 자본주의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독점 자본은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지역을 식민지로 삼아 원료를 약탈하고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잉여 자본을 투자하게 되죠. 아울러서 이들 국가, 서양 열강 국가들의 국민들이 배타적 민족주의가 고조되었다는 것도 제국주의의 등장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열강의 국민들은 식민지 건설이 실업 등 국내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위상을 높여주는 수단이라고 생각하여 침략 정책을 지지하게 되죠. 백인 우월주의와 사회 진화론이 이 시기에 서구 문화계를 장악하게 됩니다. 사실상 백인 우월주의와 사회 진화론은 제국주의적 침략을 정당화해주는 논리였죠.
사실 다윈이 종의 기원을 썼을 때 서론에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자기가 관찰한 하등 동물의 이야기지 고등 동물인 인간의 이 이론을 집어넣어서 설명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이미 선언한 바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어, 그 인간을 그리고 사회를 진화론으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19세기에 강화되게 됩니다. 하지 말라 그러면 더 잘하죠. 더 많이 하고요. 사람의 우리 인간만이 가지는 특징인 것 같긴 해요. 이 서양 열강의 아시아 침략을 한번 보도록 하죠. 동아시아는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 가축장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영국은요, 인도를 식민하고 아편전쟁을 통해 중국의 문호를 개방시킵니다. 강제로요. 프랑스는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을 멋대로 하나를 묶어가지고 인도 차이나 반도를 식민화시킵니다. 인도 차이나라는 말이 있죠. 이것도 참 황당한 말이에요. 사실상 동남아시아의 경우 뭐 이런 반도 국가죠. 여기에 중국이 있고 이쪽으로 가면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을 영국이 차지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프랑스는 항상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영국의 7년 전쟁에 통해서 이 인도를 빼앗긴 뒤에 참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리고 이 아편 전쟁도 2차 아편 전쟁부터 가담했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지분이 극히 적었죠. 그러한 열등감의 표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지역을 인도와 차이나 중간에 있는 인도 차이나를 다 가진 것과 같은 그런 땅이다 라고 해서 인도 차이나 반도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요 근래는 안 쓰는 표현이죠. 그렇지만 제가 뭐 중고등학교, 대학 시절에는 많이 쓰던 표현이에요. 독일과 이탈리아가 있는데요. 19세기 후반에 국가적 통일을 이룬 뒤에 식민지 쟁탈전에 나서게 되죠. 미국은 일본을 개항시킨 뒤 아시아로 접근 중이었습니다. 아편전쟁과 청해 문호 개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편전쟁이 사실은 1840년에서 42년 동안에 있었던 일이고요. 조선에서도 이 전쟁의 성격과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은 문호 개방을 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편 전쟁을 굳이 하는 겁니다. 이 아편 전쟁은요, 1840년에서 42년 동안 있었던 전쟁입니다. 이 배경은 영국이 청과의 무역 적자가 심해지자 인도선 아편을 청에 밀수출했던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영국이 수출할 수 있는 물자는 면방직, 쉽게 얘기하면 요새식으로 얘기하면 티셔츠 몇 장, 뭐좀 가정법을 쓰자면 티셔츠나 파는 그런 처지였죠.
하지만 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들은 고가의 상품들이죠. 비단, 그리고 도자기, 차, 이런 것들이 전부 고가 고부가가치 상품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역을 하면 할수록 무역 적자가 심해졌고, 그러한 무역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인도산 아편을 몰래 숨겨서 청에 밀수출했던 것이죠. 어떤 정부가 아편을 허용하겠어요? 청은 아편 언금 정책을 시행하게 되고요. 죄송합니다. 임칙서라는 분을 통해서 광저우에서 아편을 몰수하고 또 영국 상인을 추방하게 됩니다. 영국은 이를 구실로 제1차 아편 전쟁을 일으켜 청을 굴복시키죠. 그리고 나서는 난징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청이 최초로 서양 열강과 맺은 근대적 조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주 기가 막힌 불평등 조약입니다. 청은 이 홍콩을 영국에 넘겨주고, 요 근래 홍콩 사태가 생각이 나네요. 자유를 달라고 외치고 있는 자유만큼 소중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제1차 세계대전도 제2차 세계대전도 베를린 장벽의 붕괴도 모두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전체주의자와의 싸움이었죠. 거기서 자유민주 세력이 이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중국은 뭐 대표적인 전체주의 국가죠. 제가 봤을 땐 그러네요. 일당 독재니까. 일당 독재는 뭐 그거는 전체주의의 처음이자 끝이에요. 히틀러도 결국은 일당 독재고요. 파시즘, 무솔리니도 일당 독재였고, 군국주의, 일본도 사실상 그 당시에 일당 독재가 아니고 군부 통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하튼 절대 권력은 부패하고 또 그렇게 되죠. 여하튼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청은 홍콩을 영국에 넘겨주고 이 광저우를 비롯한 5개 항구를 개항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영국과 프랑스가 개방 확대를 노리며 제2차 아편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사실상 이 중국 내륙으로 중국은 5개 항구를 열었죠. 그 지역에서만 교역을 허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중국 내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사실상 제2차 아편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그로 인해서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에 의거해서 중국 내륙으로의 개방 확대와 서양 침략이 가속화되었죠. 이러한 일방적인 패배에 중국은 양무운동이라는 형태로 맞서 보려고 했습니다. 서구의 선진 기술을 받아들여 군비를 확충하고 산업을 일으키려 한 근대화 운동이라고, 정부 주도의 근대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 원칙은 중체 서용입니다. 중국이 정신과 이념은 무조건 중국식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서양은
기술만 배우면 되는 거야. 전통적 사상과 제도는 반드시 중국 것이어야 되고 서양의 기계를 도입하고 기술만을 수용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조선에서는 중체 서용이란 말을 쓴 것이 아니고 동도서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설명드리도록 하죠. 이 양무운동의 한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과를 거두지 못했죠. 사실상 청일전쟁에서 일본에 패하면서 양무운동은 실패였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일본의 개항을 아울러서 살펴보도록 하죠. 미국의 페리 제독이 함대를 이끌고 일본의 개항을 요구하게 되죠. 도쿠가와 막부가 이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미일 화친조약과 미일 수호통상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미일 화친조약을 통해 최초의 개항이 이루어지고 시모다와 하코다테를 이 두 항구를 개항하고 또 영사관을 설치하게 되죠. 미일 수호통상조약은 불평등 조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치외 법권과 최고 대우를 인정하게 됩니다. 치외 법권이라는 것은 사실상 미국인이 잘못한 범죄에 대해서는 미 영사관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인과 일본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그 재판은 일본 법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미 영사관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 최국 대우는요, 어떤 나라와 수교를 하는데 가장 좋은 조건을 달아놔요. 뭐 예를 들어 관세를 낮추기로 한다. 뭐 무관세로 들어오기로 한다. 그러면 기존에 뭐 몇 퍼센트가 됐던 무조건 0%로 다운시켜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최국 대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 일본은 개항 이후 물가가 폭등하면서 백성들의 불만이 고조되게 되고요. 개항 반대 세력들은 막부를 비판하면서 존왕양이 왕을 세워서 오랑캐를 무찌른다는, 서양 오랑캐를 무찌른다는 존왕양이 운동을 전개하고 막부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일본은 내전 상태로 빠져들게 되죠. 이 존왕파와 막부파의 내전이 벌어지고 존왕파가 승리하게 되면서 메이지 국왕 중심의 신정부가 1867년 수립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메이지 유신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메이지 정부는 부국 강병과 문명 개화를 외치며 근대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게 되죠. 주요 개혁 내용을 보면 신분제를 폐지하고요. 이게 일본의 개혁에서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국민 징령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서양에서도 없던 징병제를 일본이 도입하게 되면서 사실상 군비의 힘이 강해지는 것으로 귀결되죠. 아울러서 국민교육이 실시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국민학교, 초등학교,
죄송합니다. 제가 다녔던 국민학교에서 자꾸 국민학교가 입에 붙네요. 만들어지게 돼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뭐 주간 아니 야간반도 아니고 2부제 수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에서. 저희 학교 다닐 때 2부제 수업을 했었어요. 그때는 학생 수가 워낙 많아가지고 뭐 한 반에 90명이 넘었죠. 한 반에 90명이어서 학생들 부를 때 이름으로 부른 경우가 없었어요. 1번부터 10번까지 앞으로 나와 뭐 이런 식의 있었고, 시험도 2부제로 봤어요. 운동장에서. 그런데 요새 또 어느 학교를 갔는데 거기서 과거 시험을 보더라고요. 뭐 그냥 노천 운동장에다가 책상을 듬성듬성 놔두고 거기서 시험들을 보는데 참 저걸 뭐라 그래야 될까. 참 회개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얼마 전에요. 그래요. 그리고 이 이와쿠라 사절단을 미국과 유럽에 파견하기도 합니다. 이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 정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1870년대 초에 정한론이라는 회개한 논이 등장하게 됩니다. 일본의 새로운 국교 수립 요청을 조선이 거부했기 때문이죠. 조선의 예법에 맞지 않는 방식의 국교 수립 요청서를 일본이 보낸 거예요. 당연히 조선 입장에서는 이건 법도가 아닌데 이러면서 당연히 거부했죠. 이를 빌미로 일본 정부 내에서 조선을 정벌하자는 정한론이 대두됐던 것입니다. 일본은 타이완을 1874년에 침략하게 되고요. 유구 국이 있었죠. 조선에도 조공을 바쳤던 이 유구국 오키나와를 1874년에 강제로 합병합니다. 아울러서 그 이듬해 1875년에 운요 사건을 일으켜 그 다음 해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조선을 개항시키죠. 일본 제국헌법이 1889년에 제정이 되고 제국의회가 1890년에 구성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천황권이 강화되게 되고요. 천황은 군 통수권자이자 이 조약 체결권, 입법권, 대신 임명권 등 강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천황제 정부 아래 일본은 국가적 통합을 이루고 대외 팽창 정책을 추진하게 되죠. 자,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선은 세도 정치가 당시에 세도 정치였죠. 이 왕권은 약해질 대로 약해졌고요. 그것을 기회로 해서 매간매직과 삼정의 문란이 횡행했습니다. 농촌 경제는 파탄이었죠. 도탄이란 말도 있습니다. 사회 변화의 움직임도 듬성듬성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예언 사상이 유행한다든지
서학뿐만 아니라 동학의 전파가 눈에 확 들어오고요. 또 농민 봉기가 도처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조선을 둘러싼 대외 정세 역시 마찬가지였죠. 서양 세력의 접근이 있었고요. 이양선이 출몰했고 통상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자, 세도 정치를 몰아내고 흥선대원군이 이제 집권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의 가장 큰 특징은 왕권 강화 집중입니다. 왕권 강화죠. 이를 위해서 통치 체제를 재정비하게 되죠. 정치 기강을 바로잡고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게 됩니다. 과감한 인재 등용을 시도하게 되죠. 당파, 지역, 신분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게 되고요. 의정부와 상군부의 기능을 부활하게 됩니다. 사실상 왕권을 제약하던 비변사를 폐지하고요. 여기서 핵심은 비변사 폐지라고 보시면 돼요. 대전회통, 육전조례 등 각종 법전을 편찬하여 통치체제를 재정비하게 됩니다. 경복궁도 중건하게 되죠. 사실상 왕실의 권위와 위엄을 확립하기 위해서입니다. 임진왜란 때 불탔던 경복궁을 중건할 생각을 조선 왕조에서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선 막대한 재원이 필요했던 것이죠. 일단 전란으로 불태워졌지만 일단 백성들이 도탄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경복궁 중건보다는 창덕궁에서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계속 생활을 하는 것이 백성들의 삶을 위해서 훨씬 더 낫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복궁 추진 과정에서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죠. 원납전을 강제로 징수하고요. 아울러서 당백전을 발행해서 물가를 폭등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아울러서 경복궁 중건 사업에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하고 도성문에서 통행세를 징수하기도 하죠. 또 양반들의 묘지림을 벌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돈을 걷는다든지 묘지름을 벌목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양반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무리한 경복궁 중건에 반감을 가지게 만들었죠.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로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서원 철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원의 폐단은 눈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였죠. 사실상 이 서원은 분당의 근거지였고 면세의 혜택이 있었고요. 아울러서 백성을 수탈하기까지 했습니다. 왕권 강화와 국가재정의 확충, 민생 안정 등을 추구한 개혁 정치의 하나로서 서원 철폐를 강요했던 것이죠. 전국 400여 개의 서원 중 47개만 남기고 나머진 없애버립니다. 이로 인해 보수적 양반 유생들의 반발을 사게 되죠.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게 되는데요. 민생 안정과 국가재정 확충을 위해서
이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게 됩니다. 전정을 바로 세우려고 하죠. 양반과 토의 토지 겸병을 금지하고 양전 사업,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여 은결을 색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결이라는 것은 세금을 내지 않는 토지를 색출해서 세금을 내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군정은요, 호포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게 되죠. 황국은 사창제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형촌자치로 구열제도를 운영하게 됩니다. 관하에서 황국을 관장하던 것을 형촌자치 기구인 사창제를 실시함으로써 구열제도를 민간으로 돌려버린 것이죠. 자,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배경을 한번 보면요. 서양 열강의 베이징 점령과 러시아의 연해주 차지로 조선 지배층의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조선 지배층은 서양 세력이 통상과 천주교 전파를 통해 조선을 침략하려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흥선대원군은 서양 열강의 통상 요구를 거부하고 천주교를 탄압하게 됩니다. 사실 흥선대원군이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일괄적으로 시도한 건 아니에요. 러시아와 교섭도 해보고요. 또 천주교 사제단들과 서양인들이죠. 불란서인들이죠. 이 사람들과도 교섭을 해봐요. 사실 왕권 강화를 위해서는 안 해본 게 없다 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흥선대원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섭을 해보지만 마땅한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러시아 세력의 남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양 오랑캐인 서양 이 불란서를 이용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의 뜻대로 되지 않는 바람에 사실상 병인 양요를 병인 박해를 이제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1866년의 일이고요. 그렇게 되면서 흥선대원군이 9명의 프랑스 신부와 8천여 명의 천주교 신도들을 처형한 병인 박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앞서 얘기한 바대로 러시아의 부동항을 러시아는 항상 한반도 문제에 기초를 주목하고 있어요. 러시아의 관심사는요, 항상 부동항을 얻는 것이죠. 얼지 않는 항구를 얻는 것이에요. 자, 가장 가까운 얼지 않는 않는 항구는 조선 연안에 얼마든지 있죠. 대한민국 연안에, 북한 연안에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는 항상 한반도 문제에 귀추를 주목하고 그 부동항을 얻기 위해선 이 러일 전쟁도 일으키고 했던 것이죠. 지금도 관심이 많고요. 그래요.
그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남하정책 연해주를 차지하곤 연해주를 차지했지만 거기도 어느 땅이네요. 어느 항구네. 그러니까 이 조선에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은 사실상 프랑스를 이용해 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게 되자 에이 안 되겠다. 그러면 그냥 병인 박해를 일으키자. 그렇게 하면서 9명의 프랑스 신부와 8천여 명의 천주교 신도들을 그냥 처형해 버렸죠. 이 프랑스는 병인 박해를 구실로 배상과 통상을 요구하면서 물경 7척의 군함으로 조선을 침략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성군 부대 문수산성과 양원수 부대 정족산성에서 이 프랑스군은 괴멸되게 되죠. 프랑스군은 광화도에서 퇴각하면서 외규장각 도서 등 문화재와 재물을 약탈하게 됩니다. 이 프랑스군이 그 당시에 신문들이 많잖아요. 프랑스에 가서 신문에 이 체험기를 이제 쓰게 됐는데요. 거기 보면 재밌는 기사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조선에 민가를 약탈을 했더니 금문부와는 쥐뿔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많더라는 거예요. 뭐가 많았을까요? 책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 강화도에서는 양명학을 했던 강화파라는 게 있었고, 이 강화하파, 그러면서 많은 서책들이 발견된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뭐 금은보화를 얻겠다고 약탈을 했더니 손 책자만 있더라. 이런 뭐 이런 기사들을 많이 봤던 기억이 나네요. 거기다가 이 흥선대원군을 아주 흥분 상태로 만들었던 것이 이 오페르트의 도굴 미수 사건이에요. 이 흥선대원군 아버지 묘를 도굴하려고 시도했던 것이죠. 독일 상인이었던 오페르트가 조선에 들어와 통상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이 남연군 묘를 도굴하려다 실패한 사건입니다. 이 조선에서 서양에 대한 반감이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죠. 무도한 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무도한 자들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됩니다. 흥선대원군도 서양 세력에 대해 더욱 강경한 태도를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러면서 신미양미호가 1871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제너럴 쇼머노그 사건이 1866년에 있었죠. 미국 상선 제너럴 쇼머노가 대동강으로 거슬러 올라와 평양에서 강제로 송상을 요구하다가 이 관민의 화공으로 불타 침몰한 사건입니다. 당시 평양의 관찰사는 박규수였고요. 이 박규수는 통상개혁파예요. 원조죠. 그렇지만 사실상 강제적인 통상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관민 화공으로 불타 침몰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은 전후를 샤먼호 사건을 계획구실로 조선의 배상군 지불과 통상조약 체결을 요구하며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흥선대원군이 거부하고 다섯 척의 군함과 1200명의 병력으로 강화도를 침공하게 되죠. 광성보 전투에서 어제연이 이끄는 조선군 수비대가 결사항전하게 됐고요. 미군은 퇴각하게 됩니다. 신미양요에서 승리하게 된 흥선대원군은 이 척하비를 1871년에 건립하게 됩니다. 신미양요 이후 흥선대원군이 서양과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알리기 위해 전국에 척하비를 세우게 되죠. 이 흥선대원군 정치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 왕권 강화를 추구한 개혁은 통치 체제의 재정비와 민생 안정에 일정 정도 기여한 측면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봉건적 체제 내에서의 개혁이라는 한계도 분명히 있죠. 통상수교 거부 정책은 국권 수호를 위한 자주적 노력이라는 평판도 있지만 이 개화를 지연시켜 외세 침탈을 후일 가속화시켰다는 비판도 받게 됩니다. 개항 전 대냅의 정세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선은 흥선대원군이 권좌에서 물러나고 고정이 친위 정치를 하게 되는 고정 친정이 이루어지게 되죠. 대외 정책의 변화를 모색해 보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통상개화론이라는데 성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너럴 셔먼호에서 보셨던 박규수, 오경석, 유흥기 등이 대표적인 통상개화론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 통상개화론자들은 서양과 교류하여 그들의 문물을 받아들이자고 주장하게 되죠. 거기에 비해서 일본은 앞서 얘기한 대로 이 정한론이 대두되게 됩니다. 무사계급의 불만을 해외로 돌리기 위해 조선을 침공하자는 주장이었죠. 이 정한론 단행 시기를 둘러싸고 반대에 부딪혀 실패하게 됩니다. 통상개화론의 대표 인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규수는요, 박지원의 손자로 북학파의 실학사상을 개화사상으로 연결시킨 양반 관료 출신의 대표적인 개화사상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오경석은 이 역관으로서 중국을 왕래하면서 해국도지라든지 영환지략 등을 구입하여 개화사상 보급에 공헌한 중인 출신 사상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흥기는요, 의관 출신의 개화사상가로 뒷날 갑신정면의 주역이라 할 수 있는 김옥균 등을 직접 지도하여 이 개화당 형성에 공헌하게 되죠. 호를 붙여 이 대치거든요. 그래서 유대치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일본의 강화도조약 강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로다 일행이 이 부산 관리에게 보낸 글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운요 사건을 따지기 위해 강화도로 가려고 왔소. 만약 조선의 대신이
강화도로 나오지 않으면 곧바로 한양으로 들어갈 것이요. 겨울철이라 바람과 파도가 심하여 강화도까지 가려면 일주일가량 걸릴 터인즉 그리 알고 준비하기 바라오. 구로다 일행이 일본 부산 관리에게 보낸 편지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이 강화도 조약, 다른 말로는 조일 수호 조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1762년 2월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강화도 조약의 배경은 뭐 간단히 말을 하면 운요 사건 때문이고요. 그것은 1755년 9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대규모 병력을 보내 조선의 문호 개방을 요구했던 것이죠. 이 조약 체결은 조선 측 대표 신흥과 일본 측 대표 구로다가 강화도에서 조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일본의 무력 시위 속에서 협상이 진행되게 됩니다. 함포를 쏘아가면서 협상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강화도 조약의 성격은 우리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본에게 유리한 불평등 조약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본은 조선 침략을 위한 정치, 경제, 군사적 발편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강화도 조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일간을 보면 조선은 자주국이다. 일본이 청해 간섭을 배제하여 이 조선 침략을 쉽게 하려는 의도에서 이러한 강화도 조약의 일간에 조선은 자주국임을 선언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사관에서는 부산 등 3개 항구의 개항을 요구하게 되죠. 부산의 이 개항은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제 나머지 항구, 즉 인천과 원산의 개항은 후일 한번 이 협상을 통해 개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로 하고, 부산을 필두로 해서 이제 인천 그리고 원산이 개항되게 됩니다. 경제, 군사, 정치적 거점이 일본 측 거점이 확보된 것이죠. 이 강화도 조약 제7간을 보시면 이 조선 연안에 대한 측량권을 허용하게 됩니다. 사실상 영토 주권 침해가 이루어지게 되고, 개항장에서 일본 상인의 자유로운 상업 활동이 보장되게 됩니다. 영사 재판권, 즉 치해법권이 10간을 통해 허용되게 되면서 주권을 침해당하게
된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속 조약이 아울러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조선은 일본의 경제 침략에 무방비 상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일 수호 조교 부록이 1876년 6월에 이루어지게 되면서 사실상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 유통이 허용하게 되죠. 자유로운 유통이 허용되게 됩니다. 또한 조일 무역 규칙이 1876년 6월에 체결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물론 앞서 있었던 개항장에서의 일본 화폐의 자유로운 유통은 사실상 개항장이라는 한정된 곳, 즉 부산, 외관, 그리고 인천, 그리고 원산이라는 개항장에 한정돼서 일본 화폐가 유통되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그 소식을 아는데 제법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 조일 무역 규칙을 통해 양국의 무제한 유출이 허용된 것이고, 아울러서 수출 상품에 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조일 무역을 통해 규칙을 통해 규정됨으로써 간단히 말하면 무관세죠. FTA가 아니고 그냥 무관세 원칙이 일본 상품에 관해서 규정되게 됩니다. 이 미국과의 수교가 1882년에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이 미국과의 이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이루어지는 배경은 청해 외교관이었던 황춘헌이 쓴 조선 책략이 유포되면서 미국과의 수교 여론이 증대되었다는 점 때문에 사실상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조선 조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죠. 청은 러시아의 남하와 일본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적극적인 알선을 주선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의 내용을 보면 거중 조정과 관세 부과 등의 조항이 포함됩니다. 거중 조정은 쉽게 말을 하면 조선이 어려운 외적의 침입을 받게 되면 조정을 하겠다는 조항으로서 나름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일본과는 앞서 무관세 원칙이었는데 관세 부과를 조항이 포함됨으로써 치에 상당히 나름대로 이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은
얻은 것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치외 법권과 최국 대원 등도 명시돼 있죠.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의의는 서양 열강 중 미국과 최초로 근대적 외교 관계를 맺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이듬해 이 보빙사를 파견하게 되죠. 미국 공사가 서울에 부임한 답례로 미국에 파견하게 되고 서양 열강에 파견된 최초의 외교 사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서양 열강과의 통상 수교는 이후에 연이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영국과는 1883년, 독일과는 1834년 같은 해 이루어지고요. 그 뒤에 러시아와 1884년에 이루어지게 되고 프랑스와 이 1886년에 수교를 하게 되는데 이 주어로 수호 통상 조약은 사실상 가장 늦게 이 앞에 이탈리아와의 이탈리아가 빠졌네요. 이탈리아와 수호 통상을 맺고 난 후에 프랑스와 1886년 수교를 이루게 됩니다. 이 프랑스 수교와 관련해서 사실상 병인 양요를 일으켰던 주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와의 이 외교 관계도 가장 늦게 됐고 서로 티격태격 이 말도 많고 또 협상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던 수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병인 양요라는 이 한 번의 갈등이 결국은 물론 신미 양요라는 것을 극복하고 미국과 수교를 맺었지만 이 프랑스와의 수교에서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개항의 의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서구 열강의 근대적 사상과 문물이 수용되어 근대 사회로 발전하는 이 계기가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한반도가 제국주의의 열강의 침략 경쟁의 무대가 된다는 또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는 계기가 된다는 또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장시간 수업을 들어주셔서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는데요. 저번 시간 뭐 공지사항에 올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시험은 시험대로 보고
수업 시험은 이제 다음 주까지, 다다음 주가 되겠죠. 14주까지 강의가 있겠고요. 15주 차에 수업을 하고 목요일 날 이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까지 계속 수업은 수업대로 이루어지고 강의가 이루어지는, 시험이 있는데요. 시험은 뭐 오늘은 뭐 굳이 그 수업을 들었는지 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출석 과제를 굳이 내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요, 시험은 뭐 15주차 목요일에 이루어지는데 LMS 시험을 볼 수밖에 없게 됐네요. 여러분들은 한 번도 뵙지 못하고 참 기가 막힌 일도 있네요. 이런 경우도 참 살다 살다 참 기가 막히네요. 여하튼 그 시험을 시험도 보고, 근데 보니까 이 학교 측에서도 이 문제점을 여러 가지 당부를 해서 뭐 고민을 한 결과 이제 시험은 시험대로 보고 과제는 과제대로 걷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거니까, 어, 과제를 언제까지 제출을 하냐고 문자로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어, 메일이나 혹은 문자로 말씀을 하셨는데, 15일, 15일이 아니고 15주. 제가 또 자꾸 어, 어, 그, 그러니까 제가 뭐 15주차에 시험을 보고 또 과제를 하도록, 시험도 보고 과제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과 관련해서 또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공지사항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커닝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그렇다고 시험을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교육부에서는 또 시험을 보라고 또 난리고, 사실은 시험을 본다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렸는데, 자꾸 그 교육부에서 자꾸 뭐 객관적인 그 산출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니까 학교 측에서도 참 난감할 거예요.
뭐라고 할까요? 그냥 가운데 끼어서 참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결정을 그냥 내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막 어떻게 보면 뭐 여하튼 일하녀들만 고생이 많네요. 자, 우리 뭐 힘내고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 과제는 언제까지 내냐면 어, 다음 주 시험을 보고 그냥 다음 주에 시험을 보는 게 아니죠. 다음 주가 아니고 15주 차에 과제까지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가 아니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 만나 뵙고 다음 주 시험과 관련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죠.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의 듣느라고 고생이 많네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 안녕, 오늘 왜 이러죠? 안녕히 계세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요번 주는 좀 이상하네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